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세월이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의 모세의 기도입니다. 주님, 평생이 일시간입니다. 살아보니 산 게 없는데 내 마음은 아직도 세월이 알려주는 지혜를 읽어내지 못합니다. 살아보니 산 게 없는데 마음엔 많은 것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가난한 마음을 배워 주님의 빛으로 마음을 정화할 수 있도록 가을로 오십시오. 가을 햇살로 오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늘에서 받을 이제 천정희 자매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의 성서의 말씀 읽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고 가을이 되었습니다. 수확의 계절 가을이 되어 풍성한 곡식을 추수하며 감사의 기쁨이 있으면 좋겠는데 지난 몇 차례의 태풍에 농부들이 안아올릴 수확물이 적을까 걱정됩니다. 풍작의 가격이 떨어져 힘들 수도 있고 돼지열병으로 또 수많은 생명을 묻는 잔인한 일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번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이젠 순한 날씨가 되어 어질러진 들을 추스리고 한 해의 소출을 거두며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농사가 아니어도 저희 각자의 한 해를 돌아보며 이와 같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기를 당신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돌아갈 몫입니다 하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가르침대로 이 가을에 우리가 주변에 살핌이 필요한 자를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가 갖고 있는 것에서 떼어 나누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요즘의 우리나라와 세계의 형편을 보면 혼란스럽고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같은 하나님의 이름 아래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는 사람과 서초동 대로를 메운 사람은 얼마나 다르게 당신의 뜻을 해석하고 있는 것일까요? 홍콩의 민주화 시위와 터키의 쿠르드족 공격 등 뉴스를 통해 접하는 나라 밖 사정도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북미 협상은 시간은 흐르는데 지지부진한 것만 같아 초조하게 여겨집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이렇게 쉽게 이익을 위해 진실을 만들어내거나 생명을 폭력적으로 대하거나 권력을 휘두를 수는 없을 텐데요.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아래 놓여 있음을 잊지 않으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번잡한 마음을 비우고 당신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삶의 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성서의 말씀입니다. 먼저 잠언 16장 31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백발은 영화로운 면류관이니 의로운 길을 걸어야 그것을 얻는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점령한 사람보다 낫다. 빌립보서 1장 20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간절히 기대하며 바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과 같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나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아멘. 주
예,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박수가 절로 나오죠. 오늘 말씀 증거를 해주실 윤종률 교수님은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교수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의학적인 늙음과 죽음의 권위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윤 교수님을 아는 환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마음을 치유하는 의사라고요. 마음이 치유된다고 병에서 해방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마음이 몸에 찾아든 병과 소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면 나에게 찾아든 병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 보살필 수 있는 힘이 생기지요. 예, 윤종률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세길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주환 교수님과 안면이 있어서 세길교회 한번 와서 저는 처음에 그냥 강의 한번 해달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뭐 언제 기회 되면 그러시죠라고 했는데 정말 후회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좀 이따 정경일 선생님께서 메시지 보내셔서 성경 본문은 어떻게 되고 예배 제목, 설교 제목은 어떻게 되냐고 가슴이 덜컥 제가 뭐라고 정말 믿음도 부족하고 교회 강단에 서서 어떻게 말씀을 여러분께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냥 같은 동료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같은 동료로서 또 여러분도 이제 점점 늙어가시죠. 같이 늙어가는 존재로서 또 각자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에 내가 늙어가는 모습, 늙어가는 부모님, 내 주변 지인들, 이분들을 내가 어떻게 보는 게 바람직한 것인가? 내가 마지막 죽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내 마음에도 가족들 마음에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괜찮을까? 하도 지난 30년간 환자들 보면서 하도 죽음을 많이 보고 저는 환자를 주로 보는 노인병 전문 의사라서 정말 끊임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서 힘들게 고통스럽게 생을 마치는 분들도 많고 정말 편안하고 행복하게 가족들과 함께 같이 삶을 마감하는 분들도 많이 보고
그러면 뭐가 차이가 있는 걸까? 또 그분들을 건강관리를 맡아 하는 나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건가? 그런 고민을 많이 해서 그런 일말의 경험들을 조금 나눠볼까 하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부끄럽지만 섰습니다. 제가 대학 교수이기 때문에 말을 주변은 별로 없어서 슬라이드로 보면서 말씀을 나눌까 싶습니다. 혹시 불편하지 않으시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저보고 저는 성경책에서 이게 노화와 죽음과 삶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생각해 보고 있지 않다가 어쨌든 이번 기회에 한 번쯤 성경을 다시 보게 되고 찾아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선택한 성서 말씀은 잠언과 빌립보서에서 한번 찾아봤고요. 백발이 늙어가는 게 서럽습니까? 옛날 같지 않게 보이는 것도 이제 잘 못 읽겠고 들리는 것도 시원찮고 제가 이름이 뭐였지? 내가 왜 지하주차장에 내려왔는데 왜 내 손에 이게 차 키가 없을까? 가방은 왜 또 놓고 내려왔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드시죠? 제가 맨날 겪는 일입니다. 백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백발은 정말 영화로운 면류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의롭고 또 마음을 그렇게 강팍하게 갖지 않는다면 백발은 정말 편안하고 좋은 시기입니다. 또한 빌립보서에서도 여러분 아무리 나이가 들더라도 내가 지금까지 삶을 살면서 살아왔던 표대가 있으시겠죠. 그게 지금까지 잘 안 이루어져도 좋습니다. 나이가 들더라도 그 삶의 표대는 큰 표대는 변하지 않으나 삶의 환경에 따라서 때로 수정하고 고쳐야 될 부분들이 많죠. 그런 삶의 표대를 놓치지 마십시오.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라. 죽는 순간까지 놓치지 말아라. 그 삶을 살아온 걸 절대로 부끄럽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사람들에게 쓴 편지에서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고문을 당했을지도 모르지요. 차라리 이러니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을 가능성이 크지요. 그래서 둘 사이에 끼었다라고 해서 삶과 죽음의 사이에 끼었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생각을 했을 거고요.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차라리 죽어서 하나님 품에 안기면 나는 편안하겠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요. 오늘 읽은 성서 본문의 바로 뒷부분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지 않고 참아볼게. 여러분과 같이 육신으로 같이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나 나나 다 도움이 되겠다고. 혹시 여러분이나 지금 혹시 여기에 암 판정을 받고 진단을 받고 치료받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부모님 중에 가족 중에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또 심한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까? 죽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이러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신문에 한 달에 한두 번쯤은 노인 자살, 동반 자살, 간병인 자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10년 동안 수발하다 도저히 못 견뎌서 죽이고 나도 죽고 하는 그런 얘기도 많고요. 그런 게 그렇게 죽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하더라도 가족하고 같이 있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비록 아프더라도 같이 사는 게 더 좋을까 하는 걸 한번 생각 좀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저는 노인병 전문 의사라서 제가 바라보는 노년기 삶, 저도 늙어가는 상황에 있고요. 어떻게 하면 마무리를 잘 맺을까 하는 걸 제목을 잡아봤고 저한테 왔던 할머니 한 분이고요. 숨이 차고 가슴이 아프고 기력이 하나도 없고 밥맛도 없고 그래서 오셨고 결국 최종 진단은 사진 찍었더니 여기 이렇게 볼록하게 뭐가 보여서 좀 자세히 안 보이시죠? 그래서 CT나 MR을 찍으면 이게 혹입니다. 양쪽에 혹이 차 있고 이쪽에 폐가 그래서 찌부러져 있고 폐암이시죠. 봤더니 좀 퍼져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흉부외과 선생님께 여쭤봤더니 수술해도 된다, 수술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아직 할머니가 보시기에도 뭐 크게 나쁘지 않지 않냐, 77세면 아직도 많이 늙은 것도 아니고 수술하고 항암 치료받고 뭐 할 수 있다 받으셨습니다. 수술 받고 위에처럼 지내다가 3개월 만에 돌아가셨죠. 고통이 많았고요. 수술하고 회복이 잘 안 됐고 폐렴이 다시 생기고 각종 감염이 생기고 정신을 잃으시고 중환자실에 오랫동안 계시다가 돌아가셨죠. 그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난 그러지 말고 그냥 이건 호스피스 병동 모습이고 뭐 그런 데 좀 있을까? 어떤 방법을 택할까? 여러분은 혹시 그렇게 되면 어떤 쪽을 택하게 될까? 여러분 가족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어떻게 여러분은 판단을 내리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드시죠? 노마, 드라이빙 위스 노마라고 하는 혹시 책을 보신 분이 있습니까? 노마라고 하는 할머니입니다. 할머니, 나이 90세시고요. 2달 전에 80대 동생이 병으로 죽었어요. 몇 달 동안 아프던 남편이 심부전 정도 있고 안 좋아서 오랫동안 고생하고 요양원에 계시고 그러다가 이틀 전에 돌아가셨어요. 병원에 입원했다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자식들이 엄마도 한번 검진 받아봐 해가지고 검진을 받으셨더니 자궁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2명이나 최근에 하고 우울증도 생기고 그렇죠. 자궁암 말기인데 많이 퍼져서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호스피스 병동에서 그냥 편안하게 계시다 돌아가시는 방법이 있고 집에 계시다가 돌아가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어보죠. 할머니는 병원이라면 지긋지긋하다. 호스피스 병동도 싫다. 나 하고 싶은 거 좀 해보고 싶어. 라고 하죠. 뭐 하시려고요? 전국 일주 한번 해보려고. 라고 하시죠. 2015년 8월 달에 7월 달에 진단을 받고 가족들하고 회의를 하고 아들 며느리가 참 대단하긴 해요. 이런 마음을 가진다고 그러세요. 라고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분은 아니죠. 아들 며느리와 같이 그럼 저희랑 같이 캠핑카 해가지고 같이 떠나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 32개 주 75개 도시를 이렇게 드라이브를 하죠. 키우던 개를 데리고. 그래서 뭐 온갖 데를 돌아다니면서 많이 행복해 하시죠. 맥주도 마시고 1년이 다 됐을 때 365일 기념식도 가지고 이때가 이제 92살 됐을 때 아닙니까? 나중에는 물론 이제 점점 나빠지셨죠. 물론 이제 나중에는 병원에 들어가셨고 호흡 잘 못하시고 그러다가 1년 지내시고 돌아가시게 됐죠. 어떤 걸 택하는 게 좋을까요? 나이 들고 늙고 노인이 된다고 하는 것 막을 수 없습니다. 마치 바람이 불고 물이 흐르는 것과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수명이 엄청나게 늘어나서요. 조선시대는 평균 수명이 30살, 1945년도면 35살이었어요. 1990년도에 70세, 2008년도에 80세, 지금은 82세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얼마나 살아 있을 것 같습니까? 내가 나이가 지금 60쯤 됐는데 이제 한 20, 30 살다 죽겠지? 아닙니다. 평균 수명이 82세라고 하는 것은 여자 나이가 85세, 86세까지 산다고 하는 것은 86세면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지요. 지금 나이 40, 50 된 사람들은 훨씬 그보다 더 살아요. 저게 태어났을 때 평균 수명이라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기 평균 수명보다는 훨씬 더 살아요. 왜냐하면 일찍 죽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랑 합해서 만든 평균치 아닙니까? 이제 다들 90 이상 사시겠군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죠? 현재 선진국의 평균 수명이 7, 80세 정도밖에 안 되니까 OECD 평균 수명이 76세거든요. 거기보다 훨씬 더 우리가 오래 살죠.
최대 수명, 사람 그럼 내가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그래, 나는 건강관리 잘하고 질병도 별로 없고 나는 오래 살겠어 라고 해가지고 삶을 얼마나 살까요? 아직까지 120세를 넘은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혹시 신문에 뭐 130살, 뭐 150살 이렇게 나오는 수 있으면 정확하지 않은 겁니다. 남미의 어느 나라를 가면은 아버지가 죽으면 그 나이를 물려받아서 그 아들이 나이를 플러스해요. 뭐 그런 데도 있고요. 중국에도 달력 개념이 달라서 오래 산다고 그러는데 130살, 150살이라 그러는데 실제로 따져보면 정말로 날짜를 정확히 해보면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죠.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까? 우리나라가 이 란셋이라고 하는 유명한 의학 잡지입니다. 한글로 번역해보면 21세기에 금세기에 나의 평균 수명이 90세 되는 나라는 절대로 생기지 않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근데 지금까지 쭉 해서 통계를 봤더니 드디어 처음으로 평균 수명 90세 이상 되는 나라가 나오더라. 그게 대한민국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2030년이면 전 세계에서 1위로 평균 수명이 가장 긴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한국 사람들 아무도 없는 외국 학자들이 만든 논문이에요. 한국 여성이 1위가 될 것이고요. 물론 한국 남성도 1위가 됩니다. 한국 1등, 프랑스 2등, 일본이 3등으로 떨어지죠. 3등이 평균 수명은 일본이 높지만 실제로는 이제 한계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의학 기술이 발전되고 많이 되고 뭐 그렇다. 앞으로도 수명제한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됐죠. 정말 몇 살까지 살 수 있는지는 아직 몰라요. 최근에 두 번째 실린 논문인데 여기 오스테드라는 교수하고 올찬스키라는 교수가 지금 내기하고 있습니다. 오스테드 교수는 150살 이상 살 수 있는 때가 곧 와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고요. 올찬스키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 아무리 해도 130세, 120세를 넘는 사람은 생기지 않을 거야 라고 주장하는 분이죠. 오스테드 교수가 논문을 발표했어요. 2150년이면 150세 인간이 드디어 출현하니 지금처럼 유전공학적인 발전도 많고 의학 발전도 많이 되고 그래서 틀림없이 나온다라고 얘기했고요. 올찬스키는 절대로 그런 일 없어 해가지고 둘이서 막 싸우다가 내기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150불씩 내가지고 주식에 투자를 해놓고 아무도 안 찾고 2150년까지 그대로 묻어두기로 해서 제일 안전한 주식시장에 집어넣어놓고 그렇게 하면 아마 2150년 되면 우리 이게 한 2억, 최소한 2억 달러, 많으면 5억 달러쯤 될 거야. 5천억 원, 2천억 원 될 테니까 우리는 그땐 죽어 없을 테니 우리 자식들이 내가 이기면 그돈 우리가 가지는 거고 네가 이기면 네가 가져. 재작년에 두 사람을 다시 인터뷰를 했어요. 두 분 생각 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못 믿겠어? 그럼 우리 150불씩 더 내자. 그래가지고 지금 300불이 주식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직 의사들 중에서도 3분의 2는 150살 어려워하는 사람들이고요. 3분의 1은 가능하다라고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고칠 거 고치고 기계 집어넣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반대쪽 사람이 그게 기계지 사람이냐? 그건 로봇이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아무리 심장을 뜯어 고치고 폐를 뜯어 고치고 인공을 하더라도 머리는 아직 하지 못하니 사람 머리가 바뀌지 않으면 그건 사람이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걸 다 뜯어 고쳐도 뇌가 손상이 된 한 치매가 오든지 다른 질환이 생기니 사람으로서 인격체로서 오래 살 수 없다. 그래서 120살 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쪽이 더 강하긴 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마십시오. 곱게 늙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라는 게 얼마나 큰 위험인지 오바마가 대통령 될 때와 그만둘 때 나이죠. 1961년생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이면 54살이잖아요. 노인도 아니에요. 근데 누가 봐도 할아버지 아니야? 그럴 거 아닙니까? 부시도 마찬가지. 대통령이 될 때와 대통령을 마칠 때 정말 늙어 보이죠? 한 나라의 국가를 운영하는 그러니까 이런 물론 뭐 아닐 수도 있죠. 이건 누구를 절대로 폄하하자는 건 아니고요.
2004년도면 50대 초반이고 2016년이면 62세 때니까 훨씬 젊어 보이시잖아요. 우리나라의 항노화 기술이라는 게 정말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가 더 오래 사는지도 몰라요. 더 젊어 보이기도 하고. 이제 누가 나쁘다 좋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스트레스가 빨리 늙게 만든다. 스트레스를 안 받으신 건가? 그거보다는 피부에 열심히 관리를 많이 받으신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사진이 훨씬 더 좋아요. 나이가 들면 적당히 주름도 생기고요. 거기서 묻어나는 인품, 온화함, 포용성 이런 게 보이지 않습니까? 얼굴에? 링컨도 나이 50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라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나이가 들면 거기에 드러나는 인품이 있어요. 그걸 자꾸 고치면 우리가 연예인들 이렇게 TV에서 많이 보지만 너무 뜯어고쳤다. 저게 너무 이렇게 흉하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가끔 있지 않습니까? 자기 모습을 억지로 뜯어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저한테 오면 뭐 반점 이런 거는 해줄 분들 얼마든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막 집어넣고 뭘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노인을 65세라고 하지요. 정말로 그렇게 될까요? 2015년부터 노인 기준 연령을 높이자 하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노인들이 너무 많아지니 할 일도 없고 돈만 받아가는 노인들이 많아지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 서울시는 아직 고령사회가 안 됐지만 곧 되지요. 그래서 노인회에서 70세로 높이자. 그런데 노인 단체 내에서 대판 싸움이 벌어졌어요. 누가 70세까지 높이자 그랬냐. 65세부터 전철 무료 그게 나오고 뭐 복지가 많아지는데 지금까지 그럼 열심히 살고 내가 이제 그거 좀 혜택 받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싫냐? 그러고도 하는 싸움이 또 있죠. 그래서 많이 싸워서 흐지부지 됐어요. 70세를 높이자 하는 게 많은 사람이 노인을 대상으로 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찬성하지만 실제로 혜택 때문에 잘 안 되죠. 그래서 늙어도 노인 되기 힘든 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현실을 한번 노인들의 삶을 보고 그 모습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이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도 행복하려면 요 네 가지는 꼭 이루고 있어야 되겠군요. 많이 아프지 않아야 됩니다. 웬만큼은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할 일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아무 할 일 없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혼자 살지 마십시오. 요 네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내가 그래도 삶의 질이 괜찮다. 그런 대로 괜찮게 살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전체 노인 중에 90%, 10명 중에 9명 이상이 최소한 1개 이상 병을 가지고 있죠. 저도 고혈압 약 먹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고혈압은 아마 반수 이상은 먹고 계실 거요. 정말 많죠. 거기다가 무슨 뭐 당뇨도 있는 분이 있을 거고 간이 나쁜 분도 있을 거고 그렇겠죠. 그 3개 이상 병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절반이에요. 65세 이상만 따졌을 때. 그 병 없는 사람은 정말 복받은 분이죠. 10명 중에 1명에 속하는 거니까. 병 많습니다. 제가 나이 따라서 병이 어떻게 생기는가 40대, 50대부터 고혈압 생기기 시작하죠. 당뇨병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60대, 70대, 80대 들어서면서도 문제예요. 눈도 나빠서 백내장 생기죠. 전립선이 나빠서 소변도 지리고 자꾸 안 좋죠. 뼈가 약해서 뼈가 뻑하면 부러지죠. 관절이 나빠지죠. 심장도 병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이제 중풍기도 조금 생겼다고 하죠. 치매도 이제 점점 생기겠죠. 나이 70이 제일 문제. 나이 70. 그래서 터닝 포인트, 노화를 비교적 활기차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느냐 하는 거에 터닝 포인트가 70입니다. 70이 가까운 분들은 잘 되새겨서 정말 다시 한번 내 삶의 태도가 괜찮은가 보시는 게 좋겠다 싶고 70대 들어서면 평균이 질병이 5개고요. 아무리 적게 봐도 보통 뭐 3개 정도 되지만 문제는 이런 병들은 나중에 듣는 거, 보는 거, 움직이는 거를 다 못 쓰게 만드는 기능장애를 일으키는 그런 병들이죠. 그래서 실제로 눈 안 보여서, 귀 잘 안 들려서, 관절이 너무 아파서, 숨이 너무 차고 심장이 아파서, 기억력이 떨어져서, 숨이 가빠서 뭔가 할 일을 제대로 못하는 노인들이 정말 많아진다.
기능장애도 많고 역할이 없어지죠. 우리나라 노인들은 전 세계 1위로 가난이 제일 높습니다. 돈이 없죠. 참 이상하죠. 오래 사는데 열심히 산업 여건을 살아왔는데 그 이유가 모든 돈을 자식한테 올인한 게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모든 돈을 자식 잘 되라고 다 쓰죠. 외국은 그런 데 절대로 없습니다. 자기를 일병 버는 거는 자기가 쓰는 거죠. 그리고 돈이 없어서 다 가난하게 살아요. 자식이 내 몰라라 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때부터는 참 비참한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도 혼자 살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집에 할아버지, 저희 부모님 그렇게 3대가 되게 같이 살았죠. 큰 도래판에다가 했고 같이 먹고 그런 게 지금도 물론 그립습니다만 지금 우리 집도 물론 이제 그렇게 안 됐죠. 3분의 1이 독거 가구이고요. 그 중에 3분의 1이 노인이고요. 그 중에 3분의 1이 70대예요. 70대가 제일 몸이 안 좋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혼자 살고 있으면서 다 힘들게 살고 있다는 얘기군요. 그만큼 고독이 많죠. 그래서 죽어요. 자살을 해. 힘없는 노인들이 농약을 먹거나 목을 매달거나 투신자살하거나 그러고 죽는 자살률도 세계에서 1등입니다. 어렵죠.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 현실이 정말 어렵구나. 노인들의 삶이라는 게 피폐하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아폴론의 무녀처럼 쿠마의 무녀처럼 정말 이쁘게 생겼죠. 이쁘게 생겨서 아폴로가 반해가지고 데이트 신청을 해요. 나랑 사귀어주면 네가 바라는 거 다 해줄게. 나랑 데이트하자라고 해서 무녀가 그냥 당신의 데이트 신청을 받아들일 수는 없고 조건을 걸게. 그리고 저기 가서 이만큼 모래를 한 점 펴서 요 모래알 수만큼 나를 살게 해줘 라고 그러면 너랑 사귀어줄게 라고 조건을 걸죠. 조건 있는 사랑은 하지 마십시오. 1000개의 모래알이었습니다. 그래서 1000살을 살게 해주지요. 그래 들어줄게. 나랑 사귀자. 그래서 나이 60이 돼도 열심히 일하는 쿠마의 무녀 사진이 유럽 여행을 가면 여기저기서 볼 수 있고요. 문제는 아폴로한테 조건을 걸고 한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겠습니까? 아폴로한테 제대로 잘 안 했죠. 아폴로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약속한 건 지켜주죠. 요청하지 않은 거는 들어주지 않죠. 그게 뭐죠? 건강하게 살지는 않아요. 1000살이 될 때까지 늙어 죽어가게 만들죠. 그래서 나이 200살 넘어서부터 쪼그라들기 시작해서 나이 300살 넘었더니 요만큼 작아지고 호리병 속에 들어가 살아요. 로마의 그 광장에 호리병 속에 살죠. 애들이 지나가서 놀려요. 쿠마의 무녀, 아이고 저렇게 오래 산다고 자랑하더니 저게 무슨 꼴이야? 너 이제 소원이 뭐니? 그랬더니 뭐라고 답을 하죠? 제발 좀 죽여다오. 그러지. 우리나라 노인들이 정말 오래 살고 세계 최장수 국가가 되긴 하지만 저렇게 아프고 돈 없고 외롭다 그러면 쿠마의 무녀와 다를 바가 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제발 날 죽여다오 라고 할지 모르지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자. 이제부터 목표를 향해 달려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건강하게 오랫동안 잘 살자. 그게 목표죠. 세계보건국에서 만든 겁니다. 질병이 가급적 생기지 않도록 하자. 가지고 있는 질병 잘 관리하자. 튼튼하게 경을 유지해서 나 차 안 타 걸어갈게 하는 몸을 가졌으면 좋겠어. 허약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들어눕지 말자. 제발 침대에 들어누워서 살지 말자. 소파에 들어누워서 살지 말자. 살던 곳에서 죽을 때까지 요양원이나 어딘 다른 데 가서 남들한테 실려가지 말고 살던 데서 살다가 딸깍 죽자 하는 게 우리의 바람이고 그게 건강노화예요. 그게 건강노화. 그래서 행복하게 내가 살다가 가는구나 라고 하는 게 퀄리티 오브 라이프, 삶의 질이고 행복한 삶의 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늙는다는 것, 저는 흘러가는 물과 똑같다. 갓난아기가 태어나고요. 질풍노도와 같은 사춘기와 청소년을 지나서 정말 천방지축으로 하던 나이 40, 50대 되면 그나마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도도한 물줄기가 되는 강물에 여러분이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을 책임지고 나라를 책임지고 살아가는 도도한 물결을 가지고 있죠. 나이 60, 70을 넘어서면 이제 망망대해 바다에 다 가까워온 느립니다. 그렇지만 온갖 걸 다 가지고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내가 느리고 기운 없어 보이긴 하나 모든 걸 다 가슴에 품고 사는 망망대해 같은 바다에 도착하는 게 노인입니다. 그런 게 우리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요 맥클러라는 교수가 인생 노년기는 노인은 이런 시기를 겪게 되는데 현명하게 대처해라. 그러면 성광노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바 있어서 그걸 좀 참조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는 60대입니다. 저는 안정기에 있습니다. 아이고 니네 아무 도움 필요 없다. 우리끼리 잘 살면 된다. 전화 드려도 나 지금 아무 아픈 데도 없어 괜찮아 라고 하는 데죠. 그렇지만 늙어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요. 제가 정말 늙었구나 한 게 눈이 잘 안 보일 때고요. 보려면 자꾸 안경을 벗어야 될 때고 또 한 번 정말 늙었구나 하는 게 차 사고를 자꾸 내요. 그전에는 주차할 때 생전 기둥에 들어박지 않았지만 아무렇지 않다고 했는데 쿵 하고 들어박. 이게 정말 내가 예민한 감각이 떨어지고 도저히 안 되는구나. 뻑하면 잊어먹고 맨날 보던 전공인데 야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이름 생각이 안 나서 한참 머뭇거릴 때가 많고요. 노화 과정이죠. 그게 치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상적인 노화 과정이냐 이게 병이냐를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많고요. 혹시 부모님들이 그런 시기가 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조금 더 철저한 건강을 해야 되고요. 저는 혹시 부모님을 모시지 않고 저 시골에 노부모님을 모시고 있다 그러면 꼭 권하는 게 있습니다. 3일만 같이 잡아라. 제발 명절 때 가서 저희 왔어요. 음식 밥알을 싸들고 용돈 드리고 그러고 오지 마십시오. 꼭 3일을 같이 같은 방에서 옆자리에서 잠잘 때 잘 주무시는가? 잠꼬대하고 자꾸 일어나 소변 보고 그러진 않는가? 붙잡고 낮에 꼭 산책을 해보십시오. 잘 걸으시나? 어디에 끙끙대고 아파하는 건 없나? 숨은 안 차시나? 계단은 잘 걸어 올라가시는가? 보시고 얘기 많이 나누면서 한숨은 안 쉬나? 제발 3일만 같이 지내봐라. 잠깐만 보고 있지 말고. 그래야 치매기가 있는지 정말 몸에 어디 고통스러운 데 없는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반드시 해야 될 것, 여러분 유언장을 만들든지 AD라고 하는 사전의료의학 지침서라는 걸 꼭 하시고, 세길교회는 그거 없죠. 요새 많은 교회에서 사전의료의학서 작성기관이라는 걸 신청을 해요. 물론 좀 복잡하긴 하면 설명해 주는 사람도 교육받고 있어야 되고요. 병원에서도 귀찮아서 잘 안 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설명해 줘도 이건 꼭 작성하기를 권합니다. 나이가 들면 머리도 빠지고요. 저는 옛날에 정말 머리숱이 많아서 나는 왜 이렇게 머리숱이 많을까 고민했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머리가 벗겨지죠. 심장도 숨이 차기 시작하고 지구력도 떨어지고 체지방 왜 똑같이 먹는데 왜 뱃살이 나올까요? 똑같이 먹고 똑같이 생활하는데 왜 배가 나올까요? 신체 대사 기능이 떨어지기 나이 50대면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요. 신체 대사 가만히 있어도 지가 알아서 엔진을 돌리는 걸 신체 대사라고 그래요. 그 신체 대사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똑같이 먹어도 몸에나 기름기가 점점 쌓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 움직여라. 몸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게 답이죠. 그런 게 자꾸 생기기 시작하고 폐기능, 근육, 뼈 다 떨어지기 시작하죠. 이게 노인병일까 노화일까를 구분하는 세 가지 핵심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게 치료가 가능한 건가? 치료가 가능하면 질병이고요. 치료가 불가능하면 노화예요. 돌아갈 수 없는 걸 가지고 억지로 돌아가려고 주변에 혹시 가다가 항노화 클리닉 믿지 마십시오. 무슨 주사 맞고 무슨 마늘 주사 맞고 뭐 하면 피곤함이 풀리고 피부가 팽팽해지고 믿지 마세요. 어디에도 제대로 된 근거가 없는 거라서 항노화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늙어가는 노화 과정을 되돌리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거는 흐름이죠. 두 번째, 혹시 발생 시기가 이런 증상 생긴 게 내 또래에 비해서 훨씬 빨리 생겼나? 그러면 고칠 뭐가 있는 거고요. 비슷한 또래도 다 이런 거 생겨. 그러면 노화 과정일 가능성이 커요. 세 번째는 갑자기 막 진행이 되고 빨리 생기고 증상이 심해? 그러면 치료하셔야 됩니다. 그건 노화가 아닙니다. 그건 병이죠. 그런 걸 가지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꼭 수첩을, 나이 60 넘은 분들은 저는 이런 수첩을 꼭 가지길 원해요. 의사나 간호사한테 적어달라 그러지 마시고 자기가 석 달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씩 꼭 적어. 내 혈압이 얼마지? 몇 월 며칠 했더니 130에 80. 키가 얼마지? 왜 키를 재라 그럴 거예요? 자라나는 애들도 아닌데.
이제부터 여러분의 키는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키가 줄어드는 속도가 1년에 1cm 이상이면 골다공증이 심한 겁니다. 치료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키를 재야 되고요. 콜레스테롤 꼭 아셔야 되고요. 당뇨병 수치 꼭 혈당 수치 알아야 되고 골밀도 수치도 알아보는 게 좋다. 본인 항상 되실 것. 내가 운동하고 있나? 새끼는 꼬박꼬 잘 먹고 있나? 물을 내가 얼마나 마시지? 술, 담배는 안 하나? 내가 지금 병 때문에 약을 먹고 있는데 약을 내가 몇 가지 먹고 있지? 저한테 오늘 한 분은 약 뭐들 계세요? 약 많아요. 6가지, 5가지 될걸요? 왜 드시는데요? 의사가 줘서 혈압이 높대. 정확한 원인도 모르고요. 이 약은 무슨 약이에요? 몰라. 약을 드실 때는 이 약은 무슨 약이고 뭐에 효과가 있는 것이고 이 약은 왜 먹는지를 반드시 아셔야 되니까 복용한 약물 개수는 몇 가지고 이는 뭐 때문에 먹고 있는지 어중간한 약은 의사한테 물어보세요. 이걸 꼭 먹어야 돼요? 그러면 의사가 얼렁뚱땅하면 드시지 마십시오. 그게 답입니다. 약 먹는 수를 최소한으로 줄여라. 그게 핵심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넘어진 적은 없는가? 예방접종은 제대로 받았나? 또 혹시 눈 청력은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떨어졌지? 체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왜 이렇게 자꾸 눈물이 나지? 혹시 우울증 생긴가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고 통증은 없는지, 기억력은 그전하고 차이가 얼마나 되나? 꼭 필요한 암 검사는 내가 받았나? 2년에 한 번씩 받긴 했나? 내 주변에 내가 무슨 사고가 생겼을 때 부르면 몇 시간 만에 모든 만사지치고 뛰어올 사람이 누구지? 꼭 챙겨보시고 이름을 잘 적어 놓으시고 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믿었는데 안 오는 분들도 많긴 하지만 그런 분들이 최소한 서너 명은 있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인지 아십니까? 작년에 자살을 택한, 안락사를 택한 데이비드 구달 생태학자 아닙니까? 104살이 됐죠. 정정하셨잖아요? 정정하죠. 본인 스스로 스위스를 찾아가서 난 이제 안락사 해야 되겠어. 나이 50이나 60쯤 되면 내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고 죽을 때 어떻게 죽을지를 꼭 미리 정해놔라 라고 하는 게 데이비드 구달 박사고요. 나이 90 넘었으니까 인생의 재미가 아무것도 물론 그렇지 않은 김영석 박사님도 계시죠. 나이 인생은 60부터고 나이 90 됐는데 정말 아무렇지도 않고 재밌다라고 하시는 박사님도 계시지만 어쨌든 나이 90대는 새로운 삶을 좀 자기에 맞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AD 사전 의료 의향서 내가 죽는 모습에 대해서는 미리 좀 정해둘 필요가 있는 걸 아시죠? 그렇게 건강하던 분들도 기능이 이렇게 수시로 문제가 되는 게 말이에요. 언젠가 여러분 전화를 받으실 겁니다. 네 엄마가 좀 이상해 라고 하는 전화 받을 거예요. 응급실에 왔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뭐 어쨌든 좀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하죠. 병원에 갈 정도는 하지만 이 사람 옛날 같지 않아 하는 게 생기죠. 그걸 노인병 증후군이라고 해요. 뭐라고? 자꾸 넘어지고 자꾸 똑같은 얘기를 또 묻는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요. 이때는 이분이 그대로 내버려둬도 잘 살 수 있을까? 특히 이때 2단계에 꼭 주의할 것, 운전을 계속해도 되나 말아나 하는 걸 꼭 좀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조금 정말 문제가 있어 보이면 이제 조금 편한 대로 개인주택에 살던 걸 아파트로 옮긴다는 게 뭐 혹시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질병 목록을 꼭 정리하셔야 되고 특히 치매기가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이때는 꼭 좋은 주치를 하면 꼭 만드시는 게 답이에요. 맨날 상의할 수 있는 주치를 해가지고 하는 게 좋고요. 저는 뭐 이러면 이때 연령에 있는 분들은 질병 몇 가지나 갖고 있는지 잘 안 보이시겠지만 뭐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중풍 뭐 잔뜩 써 있고요. 약을 뭘 먹고 있나. 치매에 대해서는 이렇게 묻는 거를 치매 검사, 복잡한 치매 검사가 아니고 간단하게 하는 치매 검사도 있으니까 해보시고 특히 시력, 청력 이걸 읽어보라고 하죠. 잘 읽으면 시력 좋으신 거고 뭐 이런 거죠. 청력도 그렇고 상지, 하지, 오줌 지리는 것, 영양 상태, 우울증, 일상생활에는 혼자서 목욕하는 거 괜찮은가? 혼자서 차 타고 다니는 게 괜찮은가는 그런 기능을 보고 넘어진 적 없었는지 혹시 집안에 맨날 계단이 많아서 뻑하면 걸리고 넘어지는 게 없는가? 이런 걸 쭉 체크해서 문제가 있을 만한 거를 상의를 하게 되는 시기고 여러분도 고민해서 고칠 건 고쳐야죠. 노인병 증후군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젊은이들과 제일 차이 있는 거. 노인이라고 하는 게 늙은 것도 있지만 쌓여있는 질병도 많고 자꾸 기능도 떨어지고 하니까 병이 생기면, 폐렴이 생기면 기침을 많이 나고 열이 펄펄 나, 가래가 들끓어. 그게 폐렴 증상이에요. 노인들은요, 폐렴이 생겼는데 정신이 깜빡깜빡하셔. 밥을 식사를 전혀 못하시고 맨날 누워만 계셔. 그게 폐렴 증상이에요. 노인들은 증상이 전혀 다르다. 그걸 노인병 증후군이라고 하고요. 정신이 흐려지거나 우울증이 생기거나 자꾸 심장이 두근대고 뛴다고 한다거나 오줌을 지리거나 이런 게 더 많다. 그러면 병이 생긴 거라고 하는 거죠. 송씨 할아버지는 평소에 건강하고 혈압밖에 없고 맨날 건강관리 잘 하시라고 했더니 헬스장 가서 맨날 뛰고 달리고 하다가 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운동하다가 탁각 쓰러졌어요. 그럼 걱정이 되죠. 검사를 다 해봤는데 다 이상 없고요. 이유를 봤더니 약을 잘못 먹고, 약을 최근에 어디 가서 바꿨어요. 이 혈압약이 아테놀롤이라고 하는 베타블로커란 약인데, 베타 차단제란 약인데, 저거는 막 활동하다가 자꾸 혈압이 떨어지는 약이에요. 혈압이 떨어지면서 기립성 저혈압, 가만히 앉았다가 일어서면 핑 하고 도는 그런 게 잘 생기는. 그래서 노인들이 되면 이거는 잘 안 맞는 혈압약이에요. 그럼 바꿔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한 거죠. 의사들도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약만 바꿔주면 되고요. 어떤 할머니는 막 헛소리하고 집안에서 막 쓰고 있어. 엄마 뭐해? 그랬더니 아이고 고양이랑 지가 똥을 싸가지고 그거 치우고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헛걸 보는 거죠. 그게 왜 그럴까? 그러면 사람들이 치매 생겼나 걱정을 하잖아요. 영양불량 때문에 생긴 병입니다. 혼자 살고 있어서 먹는 거 맨날 밥맛 없다 그러면서 국에다가 밥 말아가지고 그거 다 먹었다 그러고 밥 잘 먹었다 그러고 맨날 전화하면 식사 다 잘했어 하고 얘기하는 분이죠. 저는 다른 영양성분이 제대로 안 됐죠. 영양성이 안 좋으면 뇌에 헛것이 보이는 병이 생기거든요. 그게 석 달쯤 되면 이런 헛것이 보여서 이건 영양관리만 잘해주면 아무렇지도 않은 거고요. 서산에 사시는 이씨 할아버지는 저한테 하다가도 안 돼서 왔다고 도저히 저 좀 밥 좀 먹게 해주세요. 밥맛이 없어 체중이 10kg 가까이 빠졌고요. 왜 생겼을까 따지고 봤더니 결국 가족 문제고요. 자식이 돈 협박해가지고 돈 다 뺏어가고 싸우고 이런 것 때문에 시작됐는데 우울증 치료하고 불안증 치료해도 잘 안 되고 이럴 때는 밥맛 나게 하는 약을 줘서 밥맛 좋게 해준 수밖에 없지. 위기 발생이 생깁니다. 응급실로 갑자기 가게 되는 게 생겼어요. 나 응급실에 와 있다 그런 분도 있고요. 아니 건강하던 분이 왜 낙상당해서 골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뇌 손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이럴 때 입원을 하게 되죠. 이럴 때 어떻게 할 건가? 의사의 설명을 잘 듣고 패스트 메디슨을 할 거냐 슬로우 메디슨을 할 거냐 결정을 잘해라. 저는 제가 하는 의학 분야는 슬로우 메디슨이에요. 급하지 않게. 우리나라 의학은 전부 다 빨리빨리 응급실로 큰일 났네 빨리 가서 중환자실 빨리 가서 수술 빨리 합시다. 그리고 수술하고 막 후닥닥 하는 걸 우리나라는 그게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생명을 많이 살려요. 심장마비된 사람, 중풍이 생긴 사람 헐렁헐렁 해가지고 다시 야 정말 잘 됐죠. 살아났어요. 노인들은 갑작스럽게 그렇게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노인들은 참 재밌어요. 큰 탈 난 것 같지만 보면 또 멀쩡하죠. 오늘 밤에 확 나빠졌다가 내일 아침에도 괜찮아졌다가. 나이가 들면 병도 빨리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자. 슬로우 메디슨을 하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럴 때 막 해가지고 큰일 났네요. 빨리 중환자실 가지고 인투베이션, 인공호흡기 달고 빨리 수술할까 말까요? 가급적 하지 않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때는 치매, 우울 이런 게 잘 생길 때고요. 치료 잘 됐습니다. 근데 이제 못 걸으시네요. 빨리 퇴원하세요. 근데 병원에 다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럴 때 쉽게 요양원으로 가지 말고 고민을 좀 많이 하십시오. 퇴원하라 그런다고 퇴원하지 말고 좀 버티세요. 뭘 좀 더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고혈압 당뇨병 있다가 화장실 가서 넘어져서 머리를 크게 다쳤거든요. 의사 모르는 걸 보여드려 죄송한데 피검사하면 그래서 입원해가지고 첫날 이거 백혈구죠. 14,000 엄청 높아요. 당도 160이 높으시고요. 소음기는 좀 떨어져 있고 검사가 그래요. 그 다음날 수액 하나 달아주고 그 다음날 해봐요. 백혈구 아까 14,000이 6,000밖에 안 되네요. 하루 사이에 12시간 사이에 검사가 들쭉날쭉해요. 노인들이 이렇게 변화가 많아요. 젊은 사람들 절대로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급하게 하지 말아라. 안정시키고 좀 수분 공급해주면서 충분히 좀 안정시킨 다음에 검사를 다시 하면 멀쩡히 돌아와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실제로 큰 병 없는 분이다 그런 얘기죠. 이분은 너무 약을 열심히 먹어서 생긴 이 저나트륨 혈증, 몸 안에 고혈압이 있으면 음식 짜게 들지 마세요. 약 열심히 드세요. 약에도 이뇨제라 그래서 소금기를 빼는 약이 있어요. 거기다 저염식까지 하면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 그걸 계속 하다 보면 저나트륨 혈증, 소금기가 너무 부족해서 기운 하나도 없고 자꾸 쓰러져요. 저는 그래서 마음껏 드세요 그럽니다. 마음껏 먹고 싶은 거 마음껏 초콜릿 먹고 싶으세요 드세요. 당뇨 있는 분한테도 기꺼이 드립니다. 마음껏 드세요. 잘 먹는 게 답입니다. 그런 거죠. 회복기, 손상된 기능을 얼마나 잘 상의하는 게 좋은가. 집으로 보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 제 환자 중에 꼼짝 못하고 허리가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는 분이 있는데 그동안에 뭐 고혈압도 있고 뭐도 있고 많이 있었죠. 그래서 검사해봤더니 압박골절하고 쿵 주저앉아서 뼈가 빡빡빡 주저앉아서 벽돌이 다 깨졌지요. 치료는 요새는 쉬워요. 거기다 주사 넣어가지고 시멘트를 넣어서 시멘트로 다시 해주는 거 척추소형술이라 그러는데 하면 금방 좋아져요. 이틀 만에 퇴원합니다. 골다공증이 있어서 생긴 거고요. 뭐 통증은 약 드시면 되고 치료 끝 퇴원시키시면 의사들은 정형외과 의사들은 대개 이러면 퇴원시키죠. 가세요. 다 됐습니다. 2주 있다가 다시 병원에 와요. 왜요? 이 사람들은 이것만 보지만 이분이 얼마나 잘 넘어지는 분인지 약을 몇 가지를 먹고 있는지 약간 치매기가 있는데 그걸 또 모르고 영양불량이 심하고 혼자 살고 있는 거 그런 거 하나도 고려 안 해. 빨리 퇴원하세요. 그러고 났더니 다시 병원으로 오게 되죠. 치매인 경우는 참 어렵죠.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이라고 시작한 레이건 나 치매 걸렸어요. 이걸 밝히는 이유는 치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 발표를 하고 나서 낸시 여사 부인과 함께 치매하는 재단이 또 생겼죠. 그래서 많이 치매 환자들 보는 83세까지 살다가 93세에 죽은 분이죠. 83세에 치매 진단을 받았고 이후에 10년 동안 치매를 앓다가 죽은 분이죠. 치매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지만 저는 뭐 치매 두려워할 거 없다. 하나도 안 아픈 병이에요. 치매에 걸린 분은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기억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였다가 차곡차곡 없어지는 게 치매, 쉽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매 초기에는 그래서 최근 기억을 잃는다 그러잖아요. 옛날 기억은 그대로 살아있어. 며느리와 아들 중에 누가 치매를 더 진단을 잘할까? 며느리가 훨씬 더 잘해요. 아들은 출근했다가 저녁 때 와서 엄마 괜찮으시죠? 식사하셨어요? 주무세요? 그게 다지만 며느리는 자주 집에서 같이 지내면서 식사하시죠? 어디 좀 나갔다 오시죠? 뭐 하다 보면 같은 질문을 밥 안 주니? 그런 얘기를 또 들을 수도 있고요. 아까 그거 뭐였니? 대화에서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잘하죠. 조금 전에 밥 먹었나? 조금 전에 내가 전화를 누구한테 받았나? 최근 기억이 없어지는 게 치매. 그게 초기예요. 나중에는 옛날 기억도 잊어먹지만. 그래서 이렇게 쌓였다 이렇게 하니까 치매가 중등 좀 심해지는 분들은 자기 남편을 할아버지라고 불러요. 왜? 자기가 어려졌으니까. 지금 기억이 없어지고 옛날 기억이 남았잖아요. 내가 이제 20살 소녀로 됐어요. 나중에는 뭐 6, 7살짜리. 그래서 자기 어렸을 때 살던 게 집이에요. 내 환자분 중에는 평양에서 내려온 분이 있는데 집이 어디예요? 그럼 평양이라고 얘기하죠. 그게 이제 5살, 6살 기억이 남아있는 거고요. 자기 남편 보고 이 할아버지 누구지? 라고 해요. 웬 노인네가 옆에 있거든요. 자기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 보고 아저씨 왜 왔어? 라고 하죠. 그런 것 뿐이지 어렸을 때 기억이 좋았으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치매는 하나도 힘든 병이 아니야.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죠. 옆에 있는 분들도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 뭐 묻고 귀찮게 하고 그러면 애들한테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주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엄마 이거 뭐야? 이건 또 뭐야? 맨날 물었잖아요. 그거 일일이 다 대답했더니 이게 누굴 그것도 몰라 그러고 때린 적 없잖아요. 몇 번을 말해줘야 알아들어. 뭐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 그거라고 그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치매 걸린 분한테도 화내지 마십시오. 아까 식사하셨어요? 배고프세요? 밥 조금 더 드릴까요? 뭐 이거 좀 드실래요? 밥 줘 하는 치매 환자한테는 그렇게 하는 게 답입니다.
본인이 배가 고프다는데 왜 안 줘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말썽을 부리지 않아. 그걸 고치려고 아까 밥 먹거든요. 11시 30분에 밥 드셨잖아요. 아까 사진 찍었어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그러지 마세요. 그럼 막 불안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거나 화를 내기 시작하거나 포악해져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따라서 착한 치매를 만들 수 있고 나쁜 치매를 만들 수 있다. 그런 거죠. 아무래도 더 이상 해도 좋아지지 않는 때가 오게 되고요. 그때는 약을 줄이기 시작하시고 병을 수용하기 시작하셔야 될 때고, 혹시 주변에 우리 부모님을 나를 케어할 뭐가 많이 없는지 보셔야 되고, 이제 곧 몇 년 내에 죽을지도 모르니 아까 옛날에 적어놨던 사전의료, 그 AD 사전의료 의학지침서를 내가 혹시 고칠 게 없나 다시 한번 둘러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병원에 입원하거나 그러면, 병원에 지역사회 살고 있다가 넘어져서 골절이 돼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 끝났어요. 근데 들어오기 전까지는 잘 걷던 분인데 지금은 수술은 잘 됐다는데 왜 못 걷지요? 그런 분들이 노인들은 훨씬 많거든요. 그러면 집으로 못 가고요. 요양원이나 요양원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저는 요새 병원에서 이분 태어날 때 어디로 가면 제일 좋을지를 지시해주는, 가르쳐주는 그런 클리닉을 만들고 있어요. 태어나기 전에 항상 저한테 상담을 해. 어디로 가서 치료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그럼 어떤 문제가 남아있나 제가 한번 볼게요. 그러고 이거는 병원에 조금 더 계셔야 돼요. 이분은 요양병 가서 한 2주만 있다가 꼭 집으로 모시고 가셔야 됩니다. 뭐 그런 걸 해주는 그런 시스템도 좀 필요하지요. 마지막은 결국 그렇게 해도 정신이 자꾸 흐려지고 꼼짝도 못하고 들어오는 때가 오게 되죠. 아무리 치료해도 효과가 전혀 없는 때가 있고 죽음의 서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해드려야지, 꼼짝도 가만 내버려둬야지라고 하지 마시고요. 팔다리 정도는 자꾸 주무르고 움직이고 스스로 움직이게 해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야 조금 더 기억이 반짝반짝 살아나는 게 훨씬 더 많고요. 그만큼 가족들은 더 열심히 옆에 와서 얘기하는 게 좋고, 이제 사전으로 지향서는 구체화해야 될 때고 죽음을 대비해야 될 때죠. 다시 한번 사전의료 지향서를 꼭 작성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디 가서든 제일 편한 거는 건강보험공단, 내가 살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가시면 작성할 수 있습니다. 거기 가서 작성하시고 하는데요. 거기에 뭘 하냐면, 혈액투석은 혹시 당신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인공호흡기를 달 겁니까 말 겁니까? 혈액투석을 할 겁니까 말 겁니까? CPR, 인공소생술을 할까요 말까요? 혹시 이거 콧줄을 껴야 되는데 콧줄 못 먹을 테니까 콧줄을 낄까요 말까요? 혹시 장기이정을 할 건가 말 겁니까? 이런 거를 일일이 다 물어보게 돼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의견을 제시하셔야 되죠. 혹시 내가 정신이 없었을 때, 내가 혹시 갑자기 문제 생겨서 중환자실에 가거나 무슨 정신이 없을 때는 꼭 내 아들한테, 내 아들도 못 믿겠어, 내가 제일 믿는 여기 교회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내가 대신 좀 해줄게, 그분 사인 받고 해주면 그분이 대신 해줍니다. 이런 방법도 있고요. 보시면 뭐 심폐소술 할까, 인공호흡기도 할까, 혈액투수 할까, 이런 거를 쭉 적어서 사인을 다 하게 되는 이게 방법이고요. 혹시 내 부모님이나 나나 아니면 뭐 완전히 나중에 정신을 잃고 식물인간처럼 꼼짝도 못하게 된 경우에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제 아는 환자 중에서는 이제 췌장암도 생기셨고 평상시에 심장도 안 좋고 그래서 제가 쭉 입원시켜 치료하다가 자식들 다 불러보았어요. 지금 의식도 없으시고 더 이상 치료한다고 무의미하다. 중환자실 내려보내야 된다고 내과에서 의견이 왔는데 중환자실 보낼까 말까, 난 안 보냈으면 좋겠다. 가족들 다 물어봤어요. 가족들이 고민하고, 아들내미는 치료를 더 해야 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게 살았는데, 그렇게 하는 태도를 처음에 보였고요. 결국은 가족 회의를 하고 그 다음날,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 의견대로 중환자실 안 보내고 여기서 그냥 있을게요. 얼마나 사실까요? 제가 보기에는 뭐 일주일 내에 돌아가실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날 큰아들이 찾아왔어요. 선생님이
중환자실 안 보내고 치료를 중단하자고 그래서 그렇게 하긴 했는데 너무 마음에 부담스럽고 남는다. 마지막 아버님 소원이 있었는데 자기가 살던 고향에 지금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못 가봤다. 거기를 한번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시고 가겠다고. 아니 어떻게 모시고 가겠다고. 지금 저렇게 의식도 없고 침대에 꼼짝이 누워있는데 앰뷸런스 불렀다. 간호사 해가지고 모시고 갔다 올게 허락해달라. 사실은 의식 없는 환자를 내보내는 건 불가능하긴 한데 제가 허락했어요. 사인하고 병원에 허락받아서 내보냈습니다. 충북 음성이 고향이신데 거기 갔다 오는 게 한 4시간쯤 걸리거든요. 다녀오시라고. 음성에 가서 고향 가서 여기 고향이 아버지 앰뷸런스 할 뒷문을 열고 보든 말든 상관없죠. 아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죠. 또 뒷동산에서 아버님 묘자리를 여기다 만들었어요. 마음에 드세요? 무슨 일이 있은지 압니까? 그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혹시 의식이 없어서 누워있는 분들한테 많은 사람들이 면문하러 오죠. 그리고 뭐 얘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지요. 아무 의식이 없을 것 같죠.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내가 정말 아끼던 막내딸이 내가 그분이 너무 좋아하던 분이야. 그분이 와서 아빠 나왔어 하고 손잡았을 때 뇌가 살아 움직입니다. 다른 사람이 왔을 때 아무렇지도 않던 뇌가 그럴 때는 살아 움직입니다. 함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식물인간이라고 함부로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우리 어머님 마지막에 한 두세 달 동안 의식이 없어졌고요. 제가 우리 병원에 모셨고 매일 이제 제가 병원에 근무하니까 근무 끝나고 거기 들러서 몇 시간 보내고 그러고 집에 오고 간병인도 안 썼어요. 비교적 스테이블하고요. 의식은 없지만 그래서 그냥 그 중환자실에 인공호흡기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달겠다고 했고 그런데 뭐 모니터링 하고 있죠. 간호사들이 항상 보고 있으니까 맡기고 그러고 집에 와서 자고 또 아침에 와서 인사드리고 뭐 할 일 하고 또 저녁 때 가고 어느 날 바깥에 일이 있어서 평촌에 다른 병원에 있어서 거기 회의 갔다가 거기서 한참 노닥거리고 사람들하고 식사하고 그러고 9시에 왔어요. 탁 들어서 엄마 저 왔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좀 전까지 멀쩡했던 혈압이 툭툭툭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30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날 기다렸던 거지. 그리고 결국 죽음을 맞게 되지요. 그럴 때에 가족들은 뭐 이분을 병원에서 요새는 집에 모시고 가서 돌아가시게 하는 경우는 참 부족하긴 하지요.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은 왜 집에서 못 돌아가게 할까? 아파트에 돌아가시면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하더군요. 시체를 내리는 것도 너무 힘들고 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잘 안 된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래도 앞으로 이런 게 좀 활발하게 돼서 집에서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사전으로 지침서는 저 구체해서 제발 이거 CPR은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아까 얘기했죠. 의식이 없어도 얘기 많이 나누는 게 훨씬 더 본인을 위해서나 부모님을 위해서나 훨씬 더 좋다. 장례문제부터 해야 되고 지금은 이제 없어진 얘기지만 병원 그러니까 집에 방문하는 주치 왕진이라는 것 좀 활발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서 사진을 좀 외국 의사 그림 보면 전부 왕진한 그림밖에 없어요. 우리는 왜 이게 없어졌나? 앞으로는 그게 좀 생겼으면 좋겠다 싶고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내 노년이 어떤 모습일까? 이런 과정을 거친 내 노년이 어떤 걸까? 팔 팔아들다가 딸깍 죽었으면 제일 좋은 활기찬 고령을 갖게 돼야지. 평범하게 살다 죽을 수 있겠죠. 고통스럽고 힘들게 울고 고통스럽게 살다 비참한 고령화도 있겠죠. 제일 좋은 거는 요 6가지의 균형을 잘 맞추시길 꼭 바랍니다. 건강도 적절하게, 병 하나도 없을 수 없습니다. 병을 받아들이십시오. 병을 이기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나이 들면 생기는 병은 어쩔 수 없는 병들이 굉장히 많아서 받아들이고 잘 데리고 사십시오.
가족들과 정말 이제 나이 들면 가깝게 사십시오. 마음에 갈등이 있던 가족들과 지금부터 다 화해하시고요. 다 그냥 내려놓으시고 가족들과 화해하고 같이 지내는 게 좋습니다. 돈, 최소한의 돈은 꼭 가지고 계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쓰는 뭐 자식들 등을 치든 뭐라든 돈은 적당하게 조금 만들어 두시는 게 좋겠고요. 할 일거리를 반드시 가지시길 꼭 바랍니다. 봉사활동도 좋고 돈벌이도 좋고 뭐든 좋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시고 종교 신앙생활을 뭐 어떤 종교를 가지셨든 절대로 영혼을 메말하게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삶의 마지막 모습 때에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임사 경험을 했던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 대한 결과 종교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훨씬 더 밝은 빛을 보고 좋았고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힘들었다 하는 반응이 많아서 꼭 종교를 가지고 영혼을 풍부하게 하시는 것 꼭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에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는 친교 활동을 절대로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사회 활동을 계속하는 게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원래는 성공료와 십계명은 이렇게 술, 담배 하지 말아라, 운동 많이 해라, 식사 골고루 잘 먹어라, 살이 너무 급하게 쪄도 빠져도 안 된다. 주치의를 정해두는 게 좋고 시력, 청력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눈이 잘 안 보이면 백내장 수술 받고 귀가 안 들리면 보청기를 해서라도 보존하는 게 치매를 막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사고를 막는 데 좋다. 대인관계 열심히 가지시고 사회활동, 전문가적 지식이 있으면 남들한테 베푸는 것도 해주시고 돈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는 걸 가지는 게 성공와의 가장 핵심인데요. 나는 혹시라도 여기 6개 중에 난 이미 건강 걸렀어, 돈도 없어, 실망하지 마세요. 없는 거는 다른 걸 강화시키면 보충될 수 있는데요. 너무 하나만 많다고 그것만 자꾸 하다 보면 건강이 좋다고요. 제발 제가 아는 할아버지 중에 철인 10종 경기가 도전이라서 그거 하는 분이 맨날 도전하는 분인데 몸 상하시고 결국 나빠져요. 너무 자신하고 과하게 하지 말아라.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연령 증가의 노화를 바꾸려고 하지 마시죠. 바꿀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질병이 새롭게 생기거나 기능자가 생기는 것은 얼마든지 여러분 노력에 따라서 예방이 가능하고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시간이 허망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꾸려나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혹시 죽을 때 그래 어머님 신분으로 이 세상에 왔다가 정말 이제 어머님 곁으로 다시 돌아가요 하는 담담한 마음이거나 정말 신나게 살다가 소풍 나왔다가 죽는다고 생각하는 즐거운 어린이 같은 마음이거나 하는 마음으로 죽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심프리사 페로 심파우사, 스페인 속담인데 절대로 서두르지 말아라. 일단 나이가 들었습니까? 서두르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절대로 중단하지 마십시오. 너무 서두르지 말아라. 그러나 중단하지는 말아라. 노인의 걸음걸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내가 노인을 편하게 하려면 노인의 걸음걸이가 느리긴 하나 절대로 그걸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혹시 바라던 거 있습니까? 버킷리스트가 있습니까? 나이가 아무리 70, 80 늙었더라도 꼭 하십시오. 지금 당장 미루지 마시고 하고 싶은 거 꼭 하시고 할 수 있는 거 꼭 해나가는 거는 나이 70, 80이라도 얼마든지 하는 게 건강하고 성공을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것의 지극히 작은 일부를 드립니다. 이 행위로 우리의 손이 조금씩 조금씩 베품에 익숙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이웃을 위한 기도 시간인데요. 제가 윤 교수님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이웃을 위한 기도를 바꿨습니다. 제가 준비해왔던 것을 바꿨는데요. 지금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아보죠. 우리가 나이 들고 병들기 전엔 이해조차 할 수 없었던 어머니, 아버지를 품어보죠. 돌아가셨어도 괜찮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한 분만 떠올려 보는 겁니다. 어머니를 떠올려 마음에 둡니다. 왜 어머니가 그렇게 걸리는지, 아버지를 마음에 두는 내 마음은 피할 수도 숨길 수도 없는 사랑인지, 죄책감과 미안함이 섞인 연민인지, 어쩌지 못하는 두려움인지 살펴보죠. 내가 기도하게 되는 어머니가 심장에 있는지, 눈에 들어 있는지, 아니면 명치 끝에 걸려 있는지 세밀하게 살펴보는 관상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주님, 삶이 우리를 위한 기도였던 어머니,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 없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그 어머니를, 아버지를 품음으로써 내 기도가 깊어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판단 없이, 미련 없이, 연민 없이 오로지 기분 좋게 어머니를 느끼고 아버지를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어머니를, 아버지를 만나 있는 그대로의 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품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여 새 사람으로 일으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생명들이 서로 소통하도록 이끌며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에게 언제나 새로운 희망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고 자매 형제들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신앙 공동체임을 믿으며 창조의 보존과 완성을 위해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의 실현을 위해 우리의 삶을 바칩니다. 우리는 자신을 비우고 고통받는 모든 생명의 이웃이 되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헌신하기로 다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늙음과 죽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 그 길은 아무도 피해갈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몸의 길입니다. 모든 존재가 가게 되는 길이지만 내게는 언제나 처음 길이고 두려운 길이고 고독한 길입니다. 우리가 내 속에 부동의 중심이신 그리스도를 만나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새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